신도 버린 사람들 에필로그. 판다르푸르의 이름 높은 사원에 있는 빕토바 신당을 처음 찾았을 때 나를 맡기 위해 사원의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나는 이른바 VIP였고 사원의 높으신 분들이 앞다투어 나를 환영했다. 하지만 사원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나는 신경이 곤두서면서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어쨌거나 나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사원 출입이 금지되었던 카스트 출신이었다. 불가촉 천민은 하다못해 그림자도 사원에 들이올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힌두 사원 권력의 심장부와 같은 비토바 신당의 사제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갔다. 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인정하긴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게 사실이었다. 불가촉 천민은 대대로 비토바 신을 섬겼지만 전생에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굴욕과 냉대를 감수하는 벌을 받는다고 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상층 카스트들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 했다. 불가촉 천민은 비토바 신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비토바 신만이 고통스러운 생사의 수레바퀴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다. 사원의 운영회장과 대사제가 나를 맞이했다. 사제들은 저마다 말을 걸며 내 관심을 끌려고 했다. 하나같이 내 푸자를 맡고 싶어 했다. 그들은 내가 만트라를 외우며 제를 올리게 도와주는 이른바 영매 같은 존재였다. 눈물을 참기도 그걸 닦아내기도 힘들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뼈아픈 깨달음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있으나 마나 한 천하의 쓸모없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주머니에서 빳빳한 백루피다발을 꺼내어 사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한껏 내밀어 갈구하는 가축민의 손바닥에 누르듯 쥐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달려들었다. 지성소에 들어간 나는 거의 기계적으로 푸자의식을 올렸다. 혼자 비토바 신 앞에 서서 신의 눈을 마주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내가 사원을 찾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겸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해냈다. 카스트의 경계를 넘었다. 제도를 눌러 이겼다. 상층 카스트의 사제들이 비굴하게도 내가 올리는 푸자의식을 도와주고 있었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도약했다. 그런데도 왜 흐느껴 울고 있는 건지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사원 바깥에 있는 커다란 돌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제들 옆을 떠나 그 돌을 향해 뛰듯이 걸어갔다. 나는 돌을 힘껏 끌어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울퉁불퉁한 돌 표면에 손바닥은 멍이 들고 지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다. 이건 불가촉 천민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하는 경계석이었다. 불가촉 천민의 조상들과 그들의 비참한 삶을 떠올렸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맨발로 걸어 넘은 그 높은 산과 머나먼 여정을 생각했다. 그들은 물집이 잡힌 발과 갈증에 타들어가는 목,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신의 영광을 노래하며 성스러운 경전을 가득 담아 묵직하게 장식한 꽃수레를 어깨에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곳에 그들의 구세주인 비토바 신이 있었다. 그런데 사원 앞에 이르면 신은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 먼 길을 걸어 사원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이르면 신도들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었다. 가촉민은 사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불가촉 천민에게는 이 돌이 전부였다. 그들의 돌은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사원에서 멀리 떨어져 외톨이처럼 서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 돌이 비토바 신이 되었다.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사원 안의 신상과는 조금도 닮지 않은 거칠고 비바람에 시달린 비토바 신. 그 돌을 부둥켜 앉자 깊은 한숨이 나왔다. 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돌을 부여안고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것들을 느껴보려고 했다. 그러자 문득 내가 누구를 위해 울었는지 알 수 있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깊은 평온이 차올랐다. 신성은 가장 작은 티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장신구로 치장한 신성과 투박한 돌은 하나이며 똑같이 보편적인 신성을 상징한다. 나의 낮은 카스트를 끊임없이 일깨우던 것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아들 탐 모이를 데리고 어릴 때 살았던 와달라에 가보는 게 내 오랜 바람이었는데 최근에야 어느새 성인이 되어버린 아들과 그 뜻을 이루었다. 아들과 함께 내가 살던 동네를 찾았다. 허름한 포트 트러스트 학교에도 가보고 기차역에도 들렀다. 대학에 다닐 때 몇 시간씩 죽치고 앉아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던 와달라 역전 식당에 아들을 데리고 갔다. 너무나 오랜만에 나를 본 식당 주인 아저씨는 잠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외쳤다. 아이고, 이제 거물이 된 게로구나. 예전 친구들한테야 똑같은 사람이죠.
이 말에 들은 아저씨는 호탕하게 웃었다. 입속에서 금리 하나가 여전히 반짝이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너희들이 여기 올 때가 좋았는데. 그건 예상 밖이었다. 나는 우리가 달갑지 않은 손님일 거라고 생각했다. 차를 반잔씩만 시켜놓고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저씨 생각은 달랐다. 너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들을 접하곤 했지. 지금은 술꾼들이 나와서 귀찮게 구는 게 전부란다. 와달라 포트 트러스트의 직원용 숙소, 그리고 안토프 힐을 천천히 거닐며 내 어린 시절의 편리들을 탐모이에게 보여주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더러움이 우리를 에워싸는 듯했다. 실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혼잣말을 웅얼거리며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는 두목도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눈은 어린 두루바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연신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손녀가 덧붙이는 말.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써보라고 했을 때 나는 회의적이었다. 20살짜리에게 삶의 기로가 되었던 경험이 있어봐야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런데 많았다. 잠시 숨을 돌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척 많았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3학년 과정이 정신없이 막바지로 치닫는 지금, 시간이 쏜살 같다거나 나이 드는 게 금방이라는 진부한 표현이 절로 떠오른다. SAT를 보던 고등학교 시절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눈 깜짝하기 전 같은데 벌써 MCAT를 볼 때가 되었다니. 하키 선수로 다른 팀과 몸싸움을 하던 15살 시절, 지금은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꽃미남 밴드의 콘서트에 가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던 11살 시절, 암과 아이즈 치료법을 개발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노벨상을 타겠다고 결심했던 고작 5살 때의 내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고 보면 달라진 게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소개를 간단히 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나는 1985년에 하고 많은 것 중에서도 하필 인디아나에서 태어났다. 당시 부모님이 인디애나 대학에 다니고 계셨다. 우리를 가족 중심의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부모님은 내가 2살 때 인도로 돌아갔다. 그리고 10년쯤 지나 아버지가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는 메릴랜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진학한 건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나는 별 무리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뭄바이에서의 삶은 근사했다. 미리 말하자면 애완용 호랑이는 키우지 못했다. 전기는 들어왔다. 그리고 절절 끓는 석탄 위를 걷는 법은 모른다. 그러니 가르쳐달라고 하지 말기 바란다. 하지만 그 도시에서 가장 평화로운 커피숍이 있는 최고의 서점은 알려줄 수 있다. 살사부터 정통 힙합까지 온갖 음악이 나오는 인기 절정의 나이트클럽과 여러 가지 언어로 상연되는 연극을 소개해 줄 수도 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난과 부패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곳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뭄바이도 어느 대도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이들처럼 나 역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와 운동에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6천만 친척들과 얽힌 생활 속에 빠져 지냈다. 장담하건대 족보를 아주 깊이 파고들면 인도 사람들은 전부 친척이다. 나는 늘 온 집안의 아기였고 나보다 나이 많은 모든 사람에 의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 물론 지금은 15명쯤 되는 조카들과 그 관심을 놓고 경쟁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우리 집안을 보면 아버지 쪽은 불교를 믿고 어머니 쪽은 힌두교를 믿는다. 자다부 가문의 행사가 열리면 불교식으로 팔리어 진언을 외우고 명상을 한다. 어머니 쪽은 이보다 경쾌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숙모, 사촌과 조카까지 한 40명쯤이 모여 심벌지 같은 것을 두드리며 마라티어로 노래를 부른다. 내가 달리트라는 사실을 안 건 12살 때였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어떤 묘한 이유로 내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6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이 내 이름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네 아버지가 나렌드라 자다부 박사시니? 그 달리트 학자?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선생님이 왜 구태여 그런 꼬리표를 붙였는지 어리둥절했다. 왜 그냥 학자라고 하지 않고 굳이 달리트라는 꼬리표를 붙인 걸까? 나는 순진하게도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언젠가 이 질문이 나오리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우리 조상이 겪은 고난과 안베드카르 박사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뭄바이에서 이름 있는 학교를 다녔다.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였는데 다양한 종교와 출신의 여자 아이들이 다녔다.
그곳에서 나는 수줍음 많고 숫기 없는 꼬마에서 자신있고 당당한 여자로 자라났다. 4살 때가 기억난다. 할로윈 의상 경연대회가 있었다. 나는 거기에 참가해서 뽐내고 싶었는데 엄마는 옷을 만드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막판에야 서둘러 볼품없는 해바라기 의상을 부랴부랴 만들었다. 우승은 멋진 공주 의상을 입고 나온 짜증나는 여자아이에게 돌아갔다. 나는 화가 나서 펄펄 뛰며 위로 차원에서 안겨주는 미적지근한 상에 만족하길 거부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무대를 돌며 15분간의 명상을 누리고 싶었다. 아버지는 나에게서 당신과 똑같은 야심을 발견하곤 어처구니 없을 만큼 즐거워했다. 지금도 아버지는 내가 위대한 꿈을 이루리란 걸,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아버지는 내가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고 탁월한 성적을 내길 기대한다.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건 한 번도 내가 원치 않은 걸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렸을 때 내 주변에는 인도 전통춤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이걸 단호히 거부하고 오빠처럼 달리기를 하고 싶어 했다. 부모님은 카타크와 바라트나티암 같은 전통춤을 가르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대신 길 건너 축구장에서 달리기를 배울 수 있게 격려해 주었다. 나는 매일 오빠와 달리기를 했고 학교 운동회가 열렸을 때는 오빠가 시합 준비를 도와주었다. 그게 3학년 때의 일인데 나는 거기서 내 인생 최고의 교훈을 얻었다. 내가 참가한 100m 단거리 시합이 시작되기 직전이었고 나는 8살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긴장감을 느끼며 서 있었다. 관람석에서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였다. 나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시합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모른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고 8명의 여자아이가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갔다. 나는 곧 선두로 나섰고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 빨리 달렸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웃어주려고 관람석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중력을 잃었고 결국 뒤처지고 말았다.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집중력의 중요함을 가르쳐준 소중한 시합이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모든 학부생처럼 나도 공부하고 밥 먹고 수업 듣고 잠깐 눈을 붙이는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관념 같은 게 없다. 대학의 좋은 점은 내가 달리트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이었고 그걸 일깨워 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활동하는 여학생 모임에는 인도 출신이 거의 없고 내가 어느 카스트에 속하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그저 존스 홉킨스 대학에 다니는 많은 인도 학생들과 똑같은 음식, 음악과 문화를 공유하는 인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다. 얼마 전에는 대학 남아시아 협회의 부회장을 맡아 연례 가을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의 장점은 모든 인종이 아무런 제약 없이 참가해서 함께 즐긴다는 데 있다. 아시아계, 라틴계, 백인과 흑인이 모두 발리우드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고 몸을 흔든다. 카스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다면 차라리 인종이다. 여러 인종을 상대로 벌이는 잔인한 증오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9.11 사태 이후로는 더 극성이다. 그런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세계의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종 간 갈등이고 최근에 구자라트에서 일어난 종교 폭동 같은 카스트와 부족 간의 폭력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우리 조상들은 달리트라는 멍에를 안고 살았으며 심지어 인도가 독립한 후에도 천한 일을 감수해야 한다. 나는 카스트와 종교 때문에 굽실거리지 않는다. 나에게는 더 큰 문제와 꿈과 야망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기울인 노력의 미덕은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나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다. 조상들이 나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 교육이었다. 그들은 교육이 인도의 카스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도 그들의 노력이 맺은 또 하나의 결실이다. 나는 열악한 시설과 열등한 교육에 감지덕지 않은 달리트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어릴 적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제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여자로 인정받는다. 어렸을 때 나는 작고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곤 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다. 자동차에 제일 먼저 탄 사람이 누구게? 버터를 제일 먼저 먹은 사람은 누구게? 하지만 지금은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카스트 차별에 저항한 사람이 누구게?
대답은 쉽다. 우리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삶을 상층 카스트들의 처분에 내맡기지 않았다. 당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학교에 입학시킴으로써 그걸 이루어냈다. 지금 그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아버지만 보더라도 외국의 고위 관리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면서도 가난했던 시절의 망령은 아직도 아버지를 따라다닌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일하면서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을 내리지만 고향에 가면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어머니가 계시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 할아버지와 안베드카르 박사의 노력이 우리 세대에 이르러 결실을 맺었다. 나는 달리트를 나타내는 어떤 표식도 달고 있지 않으며 내 또래와 다르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 조상들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소녀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밝힌 횃불을 받아들었고 이제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프르바 자다부